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결과관리회 박정홍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감정평가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평가도 해보고 평가를 당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계에 종사를 했던 입장으로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걸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감정평가라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화가 돼 있죠. 특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술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이익이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대표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내 공장, 그리고 내 건물, 내 땅. 기업에 있어서 가장 자산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산 중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장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 어디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대표님들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부동산에 더욱더 매진을 하신 대표님도 계시더라고요. 공장을 사야 되는데 토지를 이제 사업용으로 사는데 어디에다 사고 그게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되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의 가장 관심사가 이 부동산에 있긴 한데 우리가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부동산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감정평가를 받아야지 또 좋은 방법이고 또 나한테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체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접하는 부분이 자산평가에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 그 자본 있죠. 자본 총계에서 이 건물이나 토지의 가격이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건물이나 토지를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죠.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근접하게 평가를 받고 또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이용이 되고요. 또 한 부분은 기업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공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감정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평가라는 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평가사는 이제 이게 업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게는 막 수십 개의 토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한 개, 또 평균적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토지를 보고 건물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평가는 현장을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를 보고 건물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가죠. 화성에 공장을 평가할 게 있다고 하면 화성의 공장, 토지, 뭐 담보, 경매, 소송 이렇게 서류를 한 묶음 묶어가지고 한 날 같이 나갑니다. 이제 경비를 좀 절약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래서 토지를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보죠. 그럴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문서상에 있는 대로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장을 혹시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또 혹시나 개인적으로 주택이라든가 건물 부분을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나의 땅과 나의 건물을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지 또 충분히 자료를 보충을 해준다고 하면 좋은 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감정평가가 요즘에 평가사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 자격증이긴 하지만 변호사, 의사 마찬가지 평가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중에 평가사무소가 정말 많이 있죠. 예전에는 뭐 대도시에 한두 개 있을 정도,
한두 개, 뭐 법인 한 3개 정도 있을 정도. 그리고 개인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눈 돌아봐서 어디 동네 가면은 한 군데씩 있고요. 그리고 뭐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우리 저희 천안 지역만 하더라도 법인이 한 5, 6개 이상 있어요. 개인사무소는 훨씬 많이 있고요. 그만큼 평가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평가사 자체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평가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영업력으로 인해서 업무를 유치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하면 가격을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에서 잘 맞춰준다. 맞춰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 그 사선에 이제 걸쳐서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넘게 되면 평가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가격. 또 하나 그것보다 약간 부족하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사들이 영업력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먼저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조금 더 근접하게 가격을 산정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정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절차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어떤 건지 알으셔야지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좋은 평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평가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고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가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인데요. 감정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담보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평가, 그 다음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소송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정비평가도 있고, 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 지재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담보랑 경매죠. 그리고 이제 절세를 위해서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위할 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평가 목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평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보평가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 보존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되거든요. 혹시 경매가 진행이 됐을 경우 우리가 빌려줬던 돈을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는지 그게 최우선의 고려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평가에서는 일반 시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보다 더 낮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매평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은데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을 팔게 되는 경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매 당사자 그 경매 물건의 최대한 가격을 시세보다도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한 뭐냐면은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 매각 가격이 아무래도 낮아지면 손해보는 사람이 많겠죠. 채권자도 손해볼 테고 물건의 주인 소유자도 손해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 매각 가액을 생각을 해서 평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평가의 경우에는 시세보다도 약간 더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장 평가에 있어서 담보를 평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경매 평가라든가 아니면 일반 거래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시세 부분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이 시세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시세인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물어보면요. 뭐 평당 1억에서 뭐 1억 2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갭이 2천만 원이죠.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세가 최저 시세가 있고 최고 시세가 있는데 이거 정말 시세인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공유가 많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실매매 가격이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면은 토지가 아니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그 실거래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 시세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에서 1억 2천의 시세가 조사가 됐다. 근데 집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 바로 옆집이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 아니면 그 바로 옆집이 1억 3천에 거래가 됐네. 뭐 이렇게 조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시세인지 이게 정말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에서 조사된 시세인 부분은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방매로 내놓은 경우 집주인들이 1억 2천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시세가 1억 2천인가 1억 2천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1억 5천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최고 호가가 1억 5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 조사되는 시세랑 그리고 실거래가에서 조사된 시세, 이 실거래가에서 조사된 시세 같은 경우는 실현된 가격이죠.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된 가격, 그러니까 호가 그냥 내놓는 가격이 있고 그리고 실현이 된 가격,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가격, 그게 이제 실거래가인데 이 실거래가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또 함정에 있는 게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들 간의 거래였다. 아니면 이모와 조카 간의 거래였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가라는 것은 참조하시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타낸 호가, 시세라는 부분도 참조하시고 또 하나 경매가격, 뭐 담보가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했을 때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호가가 제일 위로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시세가 제일 위에 이게 아마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가격은 이 시세에서 위 정도, 위에나 아니면 호가에서 약간 아래 정도의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서 얘기한 이 호가에서 시세에 있어서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시세는 약간 먼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실거래가는 그보다 약간 한두 달 정도 후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억에 내놨는데 그 다음 달에 1억에 팔리면 이게 1개월의 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얘기하는 시세에 비해서 약간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왜 시세 차익이 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평가 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일단은 가장 우리가 평가를 많이 받는 그리고 자산평가도 있고 담보평가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시는 담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은요, 일단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일단은 담보 같은 경우는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로 취득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건물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공장이 뭐 A동, B동, C동 막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C동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이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평가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건물이 토지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도 못 쓴다는 거거든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이용을. 그렇기 때문에 위에 혹시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하면 등기부 등본을 양성화시켜서 이 건물을 평가를 하고 토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토지에 등기부 등본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혹시나 소유자가 제3의 소유자가 이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의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은 담보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경매에서는 물론 이제 만약에 그 토지의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들을 만나서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자문을 해 드릴 때 이 토지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건물 부분은 이렇게 구조라던가 그리고 양성화가 되어 있는지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있는지 그리고 건물의 구조, 건물의 지붕 이용 상태 그리고 난방 상태 그리고 뭐 설비 상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게 평가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먼저 짚어주시고 또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또 협소한 면적이 아닌지 또 범면이 있는지 아니면 포락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목은 어떻게 되고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뭐 가로 조건이라든가 경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우리 평가를 받는데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는 개별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필지마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공장이 1번지에 올라와 있다. 1번지하고 2번지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아니면 관련 지번으로 해서 이렇게 묶여 있지 않다 그러면 묶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묶어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묶어 놓게 되면은 토지를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부분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해 놓으시거나 그리고 설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면 평가에 있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요. 평가 방법은 일단은 토지는 법에 의해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표준지에다가 뭐 시점 수정, 개별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을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토지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표준지가 공장 인근에 있게 됩니다. 인근에. 그리고 표준지는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자로 해서 공고가 되는데요. 공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평가를 할 때는 한 3월 정도? 2월 말에서 한 3월 정도의 표준지를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받는 거는 그 해당 연도의 표준지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는 표준지가 어떤 건지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법이라는 것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평가를 받으실 때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팁은 감가 수정은 만년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2018년 뭐 4월 27일 날 아니면 28일 날 준공이 됐다.
사용 승인 일자가 뭐 4월 28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하실 때 이제 가격 시점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년 감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 시점이 4월 27일 이전이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1년 더 남는 거, 잔존 연수가 1년 더 남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더 감가가 덜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가격 시점이 4월 28일이다 그러면 1년 더 감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평가한 그 시점하고 건물의 사용 승인 일자를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평가 일자를 정하시는 거, 의뢰 일자를 정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에서 이제 담보 평가를 할 때 공장 저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기계까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기계는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얘기를 하는데 평가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1금융권에서는요. 평가를 하든 안 하든 공장으로 등록이 됐고 공장 저당법으로 이제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기계는 평가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계는 이제 평가 금액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기계 관리가 잘 돼 있고 기계에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가격도 충분히 나간다고 하면 이 기계 부분도 충분히 감정평가에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분명하게 평가사의 재량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봤을 때 이 공장이 관리 상태가 좋다. 그리고 또 관리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이제 평가사의 이제 재량사항이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가격 조사를 할 때 인근의 거래 사례, 인근의 평가 사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실거래가가 이제 공유가 되려면 이게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터울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평가사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 그리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인근에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다는 부분을 어필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감정평가의 재량사항에 있어서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가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가 요인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 물건을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료를 좀 보충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현장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평가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우리 평가사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건물을 좀 관리를 청소를 미리 좀 해놓는다든가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들었던 비용을 서류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평가사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사는 모든 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춰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만큼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얼마에 매입을 했고, 토목공사비는 얼마 들었고, 석축공사비, 뭐, 이렇게 관전 파는 거, 뭐, 물 나오는 것도 물론 이제 별도로 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 토지를 지금 공장으로 이제 전이나 임야 부분을 공장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비용이 소요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건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허가비,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일단 각종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해주시게 되면 충분히 고려한 자료가 됩니다. 고려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서도 세금 계산서라든가 관리대장, 그리고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판입니다. 명판. 명판에 이 기계가 어떤 기계고 어떤 제조 연월일이 언제고 제조 연월일이요. 그리고 어디 제품이라는 거 용량이라든가 스펙에 대해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명판이 반드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계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기계가 세금계산서에 이력자리에 있는 이 기계랑 동일한 기계라는 걸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싶어도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남들보다 좀 좋은 가격을 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이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평가사는 이제 절차상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소유자, 건물 사장님과 대표님들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건물 부분이라든가 토지 부분, 그리고 기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에 대한 수익 부분, 재무제표가 양호하다는 것을 우리 기업에는 비전이 있다. 향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하게 되면 평가사 입장에서도 토지와 건물의 담보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면 뭐 매각이라든가 지금 경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문제가 없이 잘 성장하고 있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하게 되면 100원을 낼 걸 110원을 내고 1억을 평가할 걸 1억 1000만 원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평가사한테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아무 문제 없어. 경매 들어갈 일이 없는 기업이야. 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주시는 게 평가사들의 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부분, 토지 부분, 기계 부분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업데이트가 이제 시간이 조금씩 걸리기 때문에 인근의 거래 사례라든가 인근의 방매 사례, 인근의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도 물론 평가사들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사들이 조사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찝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어제 계약이 됐어, 이 땅. 어제 계약이 됐는데 이거 평당 500만 원에 계약이 됐어. 이것을 평가사들은 바로 이렇게 자료를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근데 뭐 등기부등본 뭐 띄워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담보든 경매든 보상이든 소송이든 간에 자체 전산망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물건, 내 공장을 평가를 언제 어디 평가법인에서 얼마에 받았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한번 잘못 받으면 처음에 평가 금액이 100원이면 이 다음에는 뭐 지가 상승분만큼 밖에 못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져 버린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호재라든가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이 가격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처음 평가했던 그 가격이요. 근데 이 처음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아까 여러 가지 준비한 거 어필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한다면 이 부분이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연결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평가 금액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무턱대고 평가를 은행에다 맡기면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 건물 공장 다 해서 가지고 시세로 한 뭐 150억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요. 토지 건물 기계까지 다 해서 내 공장이 담보 가격으로 150억 정도 나와. 근데 내가 50억만 필요해 담보로. 물론 K값 뭐 다 무시하고요. 담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150억이 나와요. 근데 50억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대표님들은 보통 뭐 자기 토지가 자기 공장이 150억이기 때문에 50억 받는 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십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분명히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150억이지만 50억밖에 쓰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150억이 나와도 상관없고 120억이 나와도 상관없고 100억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감정가액이요. 그쵸? 근데 이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한 3, 4년 후에 내가 한 120억, 130억 정도 필요해. 100억 정도 필요해. 그런데 보니까 감정 가격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감정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100억의 평가가 됐네. 설레가. 근데 100억의 평가된 걸 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100억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평가를 많이 해줘. 이런 앞에 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평가를 최대한 높게 해줘라고 어필을 하셨다고 하면 향후에 2, 3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있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평가 잘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만나고 담보평가뿐만 아니라 재평가, 기업 재평가를, 자산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또한 경매를 받는다든가 일반 거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어주실 건 짚어주셔야 돼요. 평가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받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제 평가 협회에 가면 어디 평가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 평가사는 누구 있는지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혹시 인연이 있는 평가사가 있다 하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랑 제가 생각했던 가격하고 좀 알맞는 가격, 한마디로 탁상 감정을 미리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랑 좀 잘 맞는 평가 법인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받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 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예.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토지를 구입을 한다던가, 일반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속이라던가, 증여,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도 먼저 시세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실거래가가 다 나옵니다. 토지 단가 나오고 건물 단가도 나오고 언제 거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다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가서 내 토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 먼저 인지하신 다음에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은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